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명사를 모시고 음악을 들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우리나라 1세대 예술 경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기자로서 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했고요.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예술 경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예술 경영가로 행로를 변경한 분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시립교향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재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재할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라는 게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예술경영 박사과정 벌써 이게 언제적입니까? 1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예, 13년 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3년 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셔서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교수님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나요? 굉장히 엄하셨고 또 철저하게 발표 준비 또 논문 준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항상 벌벌 떨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점 잘 줬죠, 제가? 아니면 학점 잘 안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그 경희대학교 예술경영학과 똑같이 박사과정 졸업하고 나서 수업을 10년 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제자 잘 두었군요. 결과적으로 하여튼 행복합니다. 예, 교수님께 받은 거를 잘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EBS FM 정경희 클래식 스튜디오에는 탄현 호국중학교 1학년 현장 직업 체험으로 배연서, 문시우, 장유빈, 김나원, 김하늘, 김소희, 김나원, 이도윤 등 15명의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웰컴 투 EBS. 여러분 오늘 지금 딱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시립교향단 대표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 좋게 오셨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방송하게 돼서 아주 무척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2024년 10월에 서울시립교향단 대표님으로 오셔서 많이 바쁘시죠?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근황, 제가 EBS 출연한다고 스케줄 잡아놓고 뭐 없이 설레가지고 사실 그거 기다리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많이 늦으셨는데요? 네. 바쁘죠. 네. 저희 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공연이 꽤 많습니다. 1년에.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한 130회 정도 되는데 130회요? 놀라시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우와. 그게 이제 정기 공연이라고 해서 네. 우리 뭐 롯데 콘서토리니 예술전당 같은 데서 하는 이런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펼칩니다. CSR이요? 네, 그래서 뭐 퇴근길 콘서트니 뮤지엄 콘서트 또는 강변음악회, 파크 콘서트 뭐 이런 또 그리고 또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뭐 작은 음악회 같은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크고 작은 이런 공연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해외 공연도 가고 그래서 1년에 한 130회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 정도 공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가요. 그러면 대표님 130회 공연 다 가시는 겁니까? 거의 다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요. 대부분 공연이 저녁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퇴근이 11시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정재할 대표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은 지금 언론사와 극장, 정부기관, 재단 그리고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쑥스럽습니다. 뭐 그냥 뭐 좀 어수선하게 살았는데요. 어쨌든 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벗어나지 않고 한 30여 년 동안 이제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문사에 이제 문화부 기자로서 언론인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한 13년 정도 일을 했고 그게 이제 저 문화예술에 대한 제 뼈대를 형성해 준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장으로 좀 나와서 뭐 극장, 웨일즈 센터에서 시작으로 해서 뭐 문화재단 또는 정부의 기관 이런 어떤 예술 경영 행정가로서의 또 삶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교에서 네. 어떤 가르침이에요. 뭐 우리 정경 우리 진행자님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이렇게 뭐 키우는 일도 좀 부지런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부총장을 맡으면서 또 예술 경영도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 뭐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방송 여기 정경의 클래식 5년 차거든요. 수요 초대석에 약 300분 이상의 명사들이 나오셨는데 네. 그 자기 소개를 스스로 해주신 건 교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다들 민망하셔서 제가 해드리는데 예, 예. 교수님께 특별히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니 아주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서울시립교향악단 정재할 대표가 추천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대표님, 1월 13일에 가진 서울시향 대표이사 취임 간담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엔 서울시향이 베를린 필하모닉과 겨룰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우리 뭐 기자분들이 참 많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네. 이제 옛날 이제 후배 그렇겠네요. 이거를 이제 화두로 던졌더니 예. 신문에서는 기사를 야마라고 그래요. 머리 밀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헤드라인.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속어를 써서.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그걸 다뤄주셨어요. 제목으로. 그래가지고 참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화제가 됐는데 예. 그때도 이제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뜨악했지요. 이게 좀 목표가 과한 게 아닌가, 네. 또 좀 엉뚱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또 지나면서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또 그 어떤 배경을 설명하니까 글쎄 안 될 게 없지 뭐 영어로 말하는 why not 뭐 이런 얘기를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익히 알듯이 그 한류 물론 이제 대중예술 쪽에서 이제 붐을 조성해준 뭐 K-팝이라든가 뭐 K-드라마, 영화 뭐 같은 대중예술 쪽에서 우리가 형성해준 그 한류의 그걸 우리 익히 경험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양한 이제 후광 효과들을 내고 있는데 순수예술 쪽에서도 이런 부름이 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순수예술 쪽에서의 이 대표 주자는 저는 클래식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익히 뭐 우리 개인 연주자들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면서 뭐 매년 유수한 콩쿠르에서 입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많이 다원이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또 우리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우리 뭐 존경 우리 진행자님도 또 유럽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보면은 또 그 무대에서 지금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 예술가들 그리고 또한 클래식에 대한 또 팬들 드러나고 네. 있는 팬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10년 후 정도면 정말 우리 대표 오케스트라로서 서울시향이 베를린 필 정도의 어떤 레벨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과감해 보이지만 좀 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단원들도 굉장히 좀 고무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베를린 필하모니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우수한 오케스트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130회나 공연을 한다. 베를린 필도 그 정도 못하지 않나요? 횟수 자체는 서울시립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유수한 오케스트라들의 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예. 베를린 필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비슷합니까? 하고요. 예, 하고요. 네. 예. 좀 많은 오케스트라는 빈 필은 좀 많아요. 네. 빈 필은 왜 그러냐면 그 오페라와 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페라의 반주, 연주 쪽에 활동을 또 많이 해요. 예. 단원수도 좀 많고 그래서 거기는 횟수가 좀 월등히 좀 많더라고요. 그 외에 뭐 유럽의 중요한 오케스트라들이 저희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저희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이런 지표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 대표님, 베를린 필 같은 경우에는 뭐 베토벤이나 바그너나 이런 독일이 배출한 작곡가의 작품이 아무래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네네. 빈필도 슈트라우스, 왈츠 쪽으로 뛰어나고. 그럼 서울시향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그거를 이제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저희들이 이제 역사를 주면 80년쯤 됐거든요. 예. 1945년에 이제 창단이 돼서 물론 그때 다른 이름이었지만 예.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에 이제 소속 단체로 있다가 독립한 게 딱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네. 그러니까 80, 20이라고 해서 그걸 뭐 로고화 해가지고 요새 제가 많이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사실 20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서울시향의 음악적인 어떤 정체성, 음악의 어떤 색깔을 정해주는 음악 감독들의 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를 않으셨어요. 초창기에는 정명훈 감독이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러저런 일로 상당한 좀 뭐 공백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잠깐 뭐 다른 분이 오셨었지만 그 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지난해부터 와서 음악 감독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야판집에 된 감독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고유한 어떤 음악적 컬러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음악 감독의 역할이 아무래도 큽니다. 물론 전 대표이사긴 하지만 저는 직접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음악적 컬러들이 좀 농축된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서울시향의 고유한 어떤 컬러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음악 감독의 컬러가 서울시향의 컬러가 되는 거고요. 뭐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오면 또 그분의 컬러가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향의 장점들이 이제 형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까 제시한 어떤 10년 어떤 안에 아젠다 안에 우리의 어떤 색깔들이 이제 강점 있는 이런 색깔들이 굳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말러 같은 경우는 아마 말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굉장히 특색 있는 어떤 상품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정명훈의 음악 감독도 말러를 좋아했고 특히 우리 지금 음악 마에스트로가 지금 말러 시리즈를 계속 전곡 연주하고 녹음을 하거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좀 후기 낭만파의 대표 주자. 아까 뭐 베를린 필 같은 경우는 뭐 그 윗세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보다 좀 후대 세대들의 어떤 작곡가들, 음악들의 또 강점이 있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제가 꼭 방송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곡 5번입니다. C샵 단조 사악장 아다지에토를 정명훈이 시휘하는 서울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사악장 아다지에토를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끝까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인터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대표님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이 서울시립 교향악단 음악을 중간에 끊는 걸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자, 황지혜님, 정지열 대표님 걸어오신 길을 세 파트로 나누셨는데 그 길에 음악이 스며 있다는 것이 향기를 품고 걸어오신 듯합니다. 대표님, 저희 청취자들 이 문장력이 이 정도입니다. 네. 저도 감동했습니다. 놀라셨죠? 방송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계속 즉각적인 반응을 살피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EBS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지휘자가 바뀌면 교향악단의 색채도 바뀌는지요? 일단은 지휘자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지휘자는 뭐 객원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음악 감독은 일종의 상임 지휘자를 말씀하겠죠. 일정한 자기 주어진 어떤 기간 동안에 그 음악 감독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의 음악적인 어떤 지향점들을 오케스트라한테 입히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의 뭐 감독들이 부임하면 자기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그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반복 뭐 어느 한 음악 감독이 뭐 굉장히 오래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베를린 필의 뭐 카라얀이 뭐 수십 년을 집권하면 베를린 카라얀의 색채가 곧바로 베를린 필의 색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뭐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 뭐 5년 내지는 그 뭐 고안파크로서 이렇게 음악 감독이 바뀌다 보면 음악 감독의 컬러가 형성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쌓이다 보면 그 오케스트라 고유한 어떤 색깔들이 묻어나리라 생각해요. 뭐 각자의 장점들이 무엇인지, 뭐 어떤 작곡가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어떤 연주의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생각. 그때 그야말로 그 단계에 가면 교향악단 고유의 색채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서울시향은 그것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상임 지휘자의 그 색깔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벽돌처럼 쌓여서 결국 교향악단의 전체 컬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9493님, 저도 지금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베를린 필하모니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그 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지상파에서 대표님 딱 또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베를린 필을 능가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예, 제가 봐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러브드님, 서울시향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보내주셨고요. 김윤서님, 지난주엔 퇴근길 콘서트로 시청 앞에 있는 성공의 성단 연주를 다녀왔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수많은 130회 연주를 많은 또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이 퇴근길 콘서트가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대부분 퇴근 시간 무렵 한 7시쯤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시간 조금 남짓하는 공연을 하는데 주로 뭐 지금 얘기했던 뭐 성공의 성당 또 역사가 깊은 우리 뭐 교회 같은 그러니까 뭐 실내악 공연이 가능한 조건이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로 풀 수도 있고 뭐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도 풀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곡을 선곡을 해서 들려줍니다. 연주도 있고 또 노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오픈하면 티켓 오픈을 하면 뭐 1시간 만에 공연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아주 순도 높은 클래식의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술 경영학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우리나라와 일본을 좀 비교해 보면 일본은 그 클래식 인구가 우리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일본은 또 인구 자체가 많죠. 인구 자체도 많지만 클래식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부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주목한 연주자들이 이 티켓 파워를 가지고서 인지도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이 동네 앞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뭐 동사무소나 이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연주자들의 연주를 프로그램 직접 찾아가서 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보니까 이 유명 연주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시립교향악단의 지금 말씀하신 실력이나 프로그램으로도 지금 매진 돌풍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주 예술경영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우리 클래식 시장이 이제 아주 전문적인 애호가 중심으로 형성돼 왔었죠. 그래서 관객 저변을 넓히는 문제가 굉장한 과제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우리 이제 이제 이런 좋은 클래식 음악을 공급해주는 우리 서울시향 같은 공급자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죠. 공급자의 태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관객들을 좀 편한 곳으로 찾아가는 이런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이렇게 반응해주는 관객층도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 지금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뭐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 같은 거룩한 콘서트홀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문턱을 훨씬 낮추 이런 공연 속에서도 클래식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클래식 시장이 굉장히 밝고 저희가 아까 뭐 베를린 필 자꾸 얘기하지만 그런 목표치를 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활동들 공공극장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두루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 같은 그런 서로 좋아하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팬덤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클래식 시장에서도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8599 쓰시는 분 야판 츠베덴 지휘자님 팬이에요. 서울시립 교향악단 연주도 찾아가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서울시 향의 앞으로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경희 클래식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할에게 예술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서 예술 경영은 해석자, 해석가라고 이렇게 정해요. 해석가요? 예. 네. 예, 뭐냐면 그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이 해석을 해주는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당장 뭐 우리 서울시향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생산해내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관객들 다양한 층위의 관객들에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제가 위치하는데 저는 우리가 구성해준 다양한 프로그램들,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편하게 좀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전달해주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뭐 문화재단을 맡았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을 수혜자들인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할 때 직접 전달했을 경우는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 문법으로 해석해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뭐 홍보를 해서 더 알릴 것인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술 경영이 바로 그 중간 지점 매개자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 해석가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늘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듯한 또 느낌이 더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롯데 콘서토리나 예술의 콘서토리나 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나 국립극장, 해오름이나 이런 메이저 극장에서 그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매니아층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2의 제3의 매니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말씀하신 예술 경영 해석자로서 새로운 매니아를 발굴하고 네네. 클래식의 매력을 인도해주는 네네네. 그런 부분 어떻게 제가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제가 정말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혼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르흐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표님 부르흐의 음악 가져오신 이유 좀 들어봐도 될까요? 부르의 음악은 요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맞습니다. 제 최애곡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곡이구나. 좋아합니다. 저 바이올린 협주곡 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브람스도 있고 베토벤, 뭐 멘델스존, 뭐 차이콥스키도 있고 그런데 막스 브룩은 많이 알려진 작곡가는 아니지만 뭐 지휘도 하셨죠. 근데 유독 이 곡은 정말로 저한테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어떤 그 곡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곡을 제가 교향악 축제가 있었거든요.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뭐 부천필 연주회 갔었는데 거기서 이 곡을 또 연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EBS 마침 요 곡을 또 하기로 했는데 그때 또 감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곡을 제가 또 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굉장히 애수가 있고 그런 뭔가 마음을 굉장히 울리는 그리고 바이올린의 어떤 기량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교향악단 대표님이신데 그 부천 필하모닉 그 교향 축제에 참석하셨군요. 네. 예. 가죠. 다 보셨습니까? 다는 못 봤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은 네. 또 제가 꼭 좀 보고 싶어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날 사실 저희 공연이 있었어요. 네. 롯데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좀 뭐 전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좀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고 예. 저는 이제 교향악 축제로 왔습니다. 교향악 축제가 또 대한민국 교향악의 어떤 현황들을 가장 살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향악단들의 어떤 동향도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마침 부천 필이 한다고 하길래 갔는데 마침 이 브루 바이올린 협주곡이 협연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문화예술 단체가 아까 얘기한 단장, 지휘자, 예술감독, 단원들 체제로 움직이지만 그와 별개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예술 경영가가 또 다른 교향악단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기관들의 또 협연자들을 보면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연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다 포함된 결과물 산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정재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들려드립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 2악장 아다지오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과 크루트 마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 2악장 아다지오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과 크루트 마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정숙님 안녕하세요. 정재하 교수님.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니 저도 더 열심히 듣고 싶어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제자분입니까? 글쎄요. 저를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 보니까 예. 혹시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제가 뭐 어디 붙박이로 네. 이렇게 전임 교수를 한 거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 정말 많은 대학에서 이 예술 경영을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꼭 뭐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제자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 지금 추측을 걱정하는 해봅니다. 마음으로 이름을 기억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3816님 평소 듣기만 했는데 서울시 교향악단 대표님 출연에 문자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표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추천해주신 브르흐 바이올린 협주곡 너무 좋네요. 앞으로 야판츠베는 예술 감독도 정규의 클래식에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예, 제가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네네. 그 몇 주 전에 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라고 그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아주 좀 활동 많이 하죠. 네네. 아주 잘 치는 피아니스트인데 저희 앞에 정규의 클래식 전에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EBS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그분이 나오셔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또 통역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3816님 지금 그 대표님께서 노력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참고로 저희 지상파니가 거짓말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스베단 예술 감독이 이렇게 좀 수줍어하세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굉장히 외적으로 지휘하시는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하신데. 그러신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수줍음을 많이 타십니다. 아, 예. 제가 좀 더 네. 살을 빼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16 덕분에 더 멋진 만남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향기님 클래식 공연 기획 직무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연 기획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어떻게 아이디어 얻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렇군요. 네. 공연 기획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이 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저는 우선 이게 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술가에 대한 사랑이죠. 예술가에 대한 사랑. 이게 없으면 힘듭니다. 버티기가. 어쨌든 예술 그 자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뭐 이렇게 뭐 만만한 곳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성한 보상이 따르는 곳도 아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이 현장에 오면 네. 그때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결국은 예술에 대한 사랑입니다. 순정한 사랑. 그것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그 예술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대표님, 네. 이 시대 기초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야, 이거 엄청난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네. 네, 저를 지금 약 3초 정도 째려보셨습니다.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본질적 질문을 딱. 예, 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표님 대답해 주십시오. 공기 같은 거겠죠. 공기요. 예, 이 사회 없으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는 예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실체가 없지만 네. 이 우리가 있잖아요. 뭐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예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실체적으로 뭔가 보이고 느끼고 만지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게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예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표님 그 예술 경영을 공부하면서 또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OECD 가입 국가 중에 안 좋은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극단적 선택률 1위, 뭐 교통사고 1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술가로서 그런 책임을 좀 느끼거든요. 네네. 내가 연주하는 노래, 내가 연주하는 작품이 어떻게 시민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솔직히 좀 자책감도 들고 네네. 책임감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초예술이 공기같이 꼭 필요한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또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우리 같이 맑은 공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 사실. 예, 예. 저 진행자님께서. 예.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수요 초대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술 경영가로서 22년째 좀 활동하고 계신데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근데 전혀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없어서 항상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22년이 아니라 거의 32년입니다. 30년. 왜 그러냐면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사실 문화예술 문화부만 있었거든요. 담당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올곧이 문화예술 쪽에 인생을 바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자부심은 굉장히 남들보다 큽니다. 네. 그것이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사실 좌절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예. 근데 많았죠. 힘들었던 순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런 관리자로서가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속성. 예. 네. 어느 순간에 제 뜻에 반해서 뭐 그런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그럴 때 힘들죠. 어느 순간 갑자기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아까 순정한 사랑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념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면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경영가로서 서러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자리를 지킨 거죠, 뭐. 이 자리를 지킨 것. 예. 이 자리를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언론사에서 처음 보직을 받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문화예술을 처음 보직을 맡았을 때 이게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계시를 내가 가진 거,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대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술가 출신의 예술 경영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표님처럼 지금 언론인 출신의 예술 경영가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상호작용의 밸런스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전공을 다양하게 하신 분들이 이 예술 경영계로 와야 네. 우리 기초 예술이 더 풍성하게 대중문화와 경쟁할 수 있는 또 경쟁력도 있고 네, 컨텐츠가 양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입니다. 오늘 다양성도 예 그렇죠. 있고요. 네. 오늘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까 메시지도 왔지만 공연 기획자 결과적으로는 예술 경영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술 전공이 아닌 다양한 전공의 예술 경영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꿈을 가지셔라. 저는 그 우리나라 한류라고 하는 얘기를 좀 요즘 많이 하는데요. 네. 요즘은 약간 뭐 조금 식상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사실 몰랐어요.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도 어느 순간 우리 문화예술이 세계 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돋보일 수 있겠다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런 희망 때문에 제가 이쪽에 발을 과감하게 언론사에서 나름 잘 나갈 때 현장으로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한류의 세상이 왔고 세계 문화에서 무대에서 각광받는 이런 한국 문화예술의 어떤 우수성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세계의 예술 경영이라든가 뭐 문화 행정 쪽에 도전하는 이런 새로운 분들은 새 세대들은 그런 그 기초부터 뭐 열심히 뭐 바닥을 다지고 뭐 어디 호소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가도 뭐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 세계의 무대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기획이 그 세계의 무대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활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지성인으로서 남고 싶어요. 지성인. 예, 문화예술과의 어떤 나름대로 좀 정통한 그냥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문화예술에 이로운 일을 한 하나의 어떤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남고 싶어요. 기억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예. 오늘 정교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정재활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예술 경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립교향악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출어람이라고 정말 제자를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제 방송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원 많이 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